자, 보자. 빨리빨리 하자. 자, 보세요. 8-3단원입니다. 거기 보면 일단 남북 분단의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나와있지. 그래서 분단 배경 나와있는데 요거 순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일단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양쪽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체제로 질서가 재편되면서 그러면서 분단이 됐는데 일단 처음 순서를 보면 광복후에 미소 양군이 진주하고 자우리에게 대립이 격화됐다. 그런 상황에서 뭐니? 국제연합에서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구성 방안을 마련했는데 근데 북한에서 총선거를 거부했지. 북한에서 총선거 거부해가지고 남한만의 총선거가 5월 10일 이루어지고 이 5월 10일 총선거에 의해서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이 재헌국회에서 대한민국 건국 수립에 관련된 법을 만든 거지. 자, 그러는 와중에 북한에서도 뭐야? 그들 나름의 선거가 치러져서 분단 상태가 됐다. 그래서 분단이 고착화된 거는 나중에 이제 6.25 전쟁 때문에. 그래서 50년에 발발된 6.25가 3년 동안, 3년 2개월 동안. 그래서 53년 7월 27일인가 그때 끝나요. 그래서 그때 끝나고 나서 분단이 완전 고착이 됐는데 이 순서를 좀 기억해놔. 여기는 왜냐면 문제낼 게 별로 없어. 이 집단원이. 그래서 문제낼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순서 가지고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통일의 필요성 해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민족이니까 약간 미시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정치, 경제, 삶을 해가지고 거시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일단 뭐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개인이나 민족 쪽에서는 이산가족과 실향민의 아픔을 해소한다. 그 다음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것도 솔직히 좀 이거는 약간 오버긴 한데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민족의 동질성 요건 하나 미쳐보는지. 그 다음에 정치 쪽에서 이야기하면 뭐 얘기하니? 거기에 보면 한반도 및 주변 세계의 정치적 안정과 평화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전쟁의 위협으로 벗어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제고라고 하는 거는 높게 만든다는 얘기야. 높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자유의 인권 및 평화 보장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건 경제일 수 있는데 일단 남한의 자본과 기술 플러스 북한의 자원 및 노동력 결합 거기에 밑줄 남한의 자본 기술에다가 북한의 자원 및 노동력 결합 우리나라는 반도국이잖아. 반도가 뭐야? 삼면이 바다지. 근데 우리가 볼 때 진짜 삼면이 바다니? 우리나라 섬이잖아 섬.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섬처럼 생활하고 있거든. 만약에 북한이랑 우리가 만약에 교류를 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기차 타고 우리는 유럽을 갈 수가 있어요.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기차 타고 이집트에, 기차 타고 아프리카 남아공까지 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북한이 있기 때문에 반도의 생활이 반도의 이점이 없다는 얘기지. 섬생활 일본이랑 똑같은 거의 섬생활을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경제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물리의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군비 경쟁으로 낭비되는 자원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쪽에서 이점 이야기하면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를 통해서 이념, 지역, 세대 간의 갈등 해소 및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전통, 발전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걸 가지고 낸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그걸로 얘기할 수 있겠지. 아주 분류해서 경제적 측면의 이익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은 또는 뭐 사회문화적 측면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문제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내용만 한번 읽어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구분할 줄 알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자료 보세요. 오른쪽의 자료에서도 일단 자료 1번에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갈등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크게 이거는 뭐 문제 낼 게 없어요. 근데 2008년이나 2010년에 다 이명박 정부 때지 이게. 그 다음에 자료 2번에 보면 독일 통일 교훈과 남북한 통일 필요성에서는 그거는 하나 알아둡시다. 그건 좀 내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독일은 동독이 서독 체제로 편입을 스스로 결정하고 서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진짜 독일 같은 경우는 되게 황당한 케이스인 게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나라를 4개의 나라가 분리해가지고 관리를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그 4개의 나라가 뭐냐면 미국하고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소련하고 이렇게 4나라가 이걸 분리해서 관리하기로 했어. 근데 문제는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력이 되냐 안 되니? 전쟁 때문에 축소가 되니까 여력이 안 되잖아?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원래 4개로 나눠서 통치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일부 여기만 동독만 여기만 누가 소련이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3개는 그냥 미국이 관리를 했지.
근데 그 와중에 수도인 베를린 같은 경우가 나눠져 있었단 말이지. 그래서 장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 장벽으로 나눠져 있지만 서로 교류가 되고 막 이게 활발하진 않지만 서로 교류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단 말이지. 있는 와중에 뭘 했냐면 그 당시에 동독의 서기장, 보통 서기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공산당의 그 우두머리의 서기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서기장이 그걸 하다가 인터뷰를 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약간 그런 표현을 했단 말이야. 지금 동독하고 서독하고 장벽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근데 교류를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장벽이야 언제든 허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표현 한번 했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그 말이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장벽을 때려부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통일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독일 통일 같은 경우는 물론 분위기가 있었지. 분위기는 있었는데 왜냐면 얘들은 아무래도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통제는 안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독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지만 국제 정세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통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갑자기 통일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거든. 즉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통일하다 보니까 일단 경제 격차가 너무 커. 경제 격차가 커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간에 이질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디 출신이냐 이제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서 약간 구별짓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근데 나름대로 독일 연방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통일적인 이제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게 된 거야. 그래서 그 통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는 뭘 배우는 거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떨어진 지 거의 70년이 넘었거든. 그럼 70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두 개가 교류를 한다 그랬을 때도 서로 간에 이질감은 극복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 하려고 하는 게 정치적 통합보다는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질감을 해소를 하고 단계적으로 통일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그 다음에 통일 관련해서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주제 2번 보세요. 주제 2번에 보면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해결을 위한 노력해가지고 영토 분쟁 있고 역사 인식 문제 있고 그 다음 역사 갈등 해결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교과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거기 이거 뭐 좀 세세하게 적을까 말까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부분이어서. 근데 교과서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간단하게 적거든. 일단 거기 쿠릴 열도가 있어요. 쿠릴 열도는 러시아하고 일본 분쟁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자료 1번 봐봐. 오른쪽에 자료 1번 보면 쿠릴 열도에 보면 쿠릴 열도 남부 4개 섬은 1905년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 영토로 편입이 됐지. 근데 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 영토가 되었다가 현재는 러시아 영토로 편입이 됐다. 왜? 소련이 해체가 됐잖아. 근데 소련이 해체가 되다 보니까 일본이 소련한테 러시아한테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쪽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 거의 반반 살고 있어요. 반반 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러시아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쿠릴 열도 이야기고, 그 다음 센카쿠 열도 같은 경우도 갸오위다오라고 하는데 이게 조어도, 아까 얘기했던 조어도 분쟁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무인도란 말이야.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무인도인데, 근데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 이김으로써 대만 쪽을 이제 영유권을 받거든. 대만 쪽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으면서 그쪽에 있는 그 무인도까지도 일본이 나름대로 자기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지.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2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나서 일본이 미국 관할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미국 관할에 들어가지고 미국이 관할을 하다가 51년에 샌프란시스코 협약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주권을 독립시켜줘요. 독립시켜주는데 그 당시에 독립만 시키면서 오키나와 쪽은 일부 미국이 계속 관리를 했던 거지. 그래서 미국이 관리를 하다가 이 미국이 1970년대에 이 오키나와 쪽을 일본한테 돌려주면서 이 조어도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이렇게 넘어갔던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970년대부터 뭐니 해양자원이나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무인도에 대한 영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해졌거든. 그러면서 분쟁이 된 데가 여기야. 근데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일단 일본한테 넘겨줘가지고, 그래서 일본은 일본 영토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 청일전쟁 때 불법적으로 뺏어먹으니까 우리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어떻게 버렸냐? 일본 정부가 이 섬을 돈 주고 사버려요. 돈을 주고 사는 바람에 그래서 돈 주고 사가지고 아예 국유지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여기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독도처럼 활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독도도 마찬가지인데 독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간 지역이라고 그래. 그래서 한일 어협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가 우리 영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는 지네 땅에 나가서 영해 여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 근데 분쟁을 없애려고 여기 중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일단 같이
같이 활용하자 이래가지고 같이 활용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조어도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케이스다.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이 지금 같이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본과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시사군도하고 난사군도 있는데 요거 아까 이야기했지? 그래서 거기 중국 베트남 문제, 그 다음에 난사군도 같은 경우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그래가지고 5개국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만 좀 알아둬. 이거는 지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역사인식 문제 이야기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있고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도 있고 야스쿠니 신사참변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동북공정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자, 3번에 보면 역사 갈등 해결 방안이 있는데 상중일 평화야 바꿔 거기 평화 공정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갈등과 분쟁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역사교육을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다음 페이지에 있나?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페이지에 봅시다. 그리고 자료 2번 잠깐 보고 넘어가자. 자료 2번에 보면 1993년 일본 고노 관방장관이 공식 사과했다고 고노다마라고 그래. 이건 알아놔. 그래서 위안부에 대해서 고노다마라는 걸 발표해가지고 위안부 존재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한 적이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일본이 1990년대까지 엄청 경제가 성장을 하다가 그 다음 90년대 후반에 그때부터 이제 슬슬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97년도에 IMF 투쟁을 맞으면서 그때 일본에서 경제위기가 되게 심하게 와요. 심하게 와가지고 그 뒤로는 잃어버린 20년이네 30년이네 막 이런 소리 했거든. 그래서 IMF 이후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올해가 처음이야.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일본 같은 경우가 경제적 위기를 겪다 보니까 그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극우 세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면서 역사 교과서 왜곡하고 그 다음에 약간 위안부도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부분에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계속 반성하고 있거든. 그래서 반성하고 반복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그런 태도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 알겠지만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거의 자료 쪽 오른쪽에 자료 보면 알겠지만 거기 자료 1번은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나와 있는데 독도 관련된 거 나와 있고 그다음 자료 2번에는 중국 동북공정 문제가 나와 있고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자료 3번도 교과서에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역사 갈등 화해 모범 사례야. 그래서 이건 좀 내용을 읽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총리가 직접 반성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하고 프랑스는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서 어느 한쪽 민족에 편중된 게 아니라 그냥 민족주의 차원을 벗어나가지고 그냥 객관적인 시선에서 양쪽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과서를 편찬해가지고 같이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 해소 사례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건 만약 시험에 내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료는 알아두시다. 자, 그런 다음에 주제 3번 보세요.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 나와있지. 거기에 보면 한반도의 통일, 뭐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는데 거기 남북 사이의 화해나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있지? 요건 별표. 요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회 쪽에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국사 속에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국사 시험법이 여기잖아? 그래서 일단 7.4 남북 공동성명인데 이거 72년도에 있었다. 그래서 거기 통일원칙 3가지 밑줄, 자평, 민족대전이야. 뭐야 이거? 이거 중요해. 근데 어쩌다 공부 이렇게 하니? 넌 공부가 딱 2가지밖에 없구나. 외워야 될 것과 외우지 않아야 될 것 중에 2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안 돼. 흐름이야, 흐름을 잡아야 돼. 알겠니? 자,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가지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2번째,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지? 그래서 거기 보면 남북한 상호체제를 인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자, 남북한 상호체제 인정. 그래서 이게 91년도에 나온 거니까 누구 때 나온 거냐면 노태우 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상호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유엔도 같이 이제 들어왔지. 그리고 94년에 뭐 나왔냐? 민족 공동체 통일발전 방안, 통일 방안 해가지고 통일원칙, 자주평화 밑줄 위에 거는 약간 달라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낳기 딱 좋단 말이야. 7.4 남북 공동성명은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인데 근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자주평화 민주야. 알겠지? 말장난이지. 말장난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바뀐 거지 이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민족 개념이 중요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면 민족보다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지. 왜냐면 북한 같은 경우도 원래 공식 명칭은 뭐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죠.
명칭. 자, 그 다음에 3단계 통일 과정을 어떻게 했네? 1단계가 화해협력, 2단계가 남북연합, 3단계가 통일국가 해가지고 이때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왔다. 그러다가 김일성이 죽었죠. 자,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나왔죠? 이거는 김대중 때 나온 거지. 그래서 김대중이 이거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노벨 평화상 받았죠. 물론 이거 하고 이것도 이제 배경이 되고 그 전에 이제 민주화 때 그것도 배경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거 됐었어.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전두환 신국 때 뭐 하냐면 이 김대중을 저기 일본 앞바다 쪽에다가 수장을 시키려고 했다가 진짜 수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막았냐? 미국 CIA가 막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막는 바람에 막아가지고 이거 수장시키면 위험하다. 그럼 안 좋아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죽다 살아난 사람. 근데 그러니까 한국의 넬슨 만델라 같은 케이스? 근데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이제 두 가지 쪽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약간 그거 있잖아. 약간 화합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야 되나? 뭐냐면 김대중을 원래 사형 선고하고 죽이려고 했던 게 전두환이었는데 나중에 대통령 되고 나서 전두환하고 노태우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갔다. 그러면서 약간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를 표현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일단 하나를 김대중을 좀 많이 높게 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성장하는 게 기반을 만들었다. 그래서 원래는 김대중 대통령 때 지금 죽었죠.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 엘빈 토플러를 직접 만나가지고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자원이 없고 대신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가 되게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 산업사에서 인터넷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면 성공할 수 정보통신산업 쪽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대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쫙 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성장에 약간 원동력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또 일부 쪽에서는 뭐냐면 그때 전두환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적폐청산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망령이 살아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는 그래서 통일방안, 이산가족 문제 해결, 그 다음 남북간 교류 활성화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것도 김정일 죽고 난 다음에 흐지부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원조 대상국에서 지원국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니? 전쟁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원조 대상국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경제성장, 그 다음 정치발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원조 지원국이 됐다. 그래서 그 사례 있지? 그 사례를 좀 알아놔. 그래서 거기 보면 코이카 있고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있고 그 다음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있고 PKO 그 다음 공적개발원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교과서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솔직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지금 얘기했던 거 남북 사이의 화해나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협서 이런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아니면 뭐 위안부 문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해가지고 문제 나오기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 좀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확인학습 문제 푸시고요. 확인학습 문제 한 다음에 싫어요? 쉬고 싶어? 지금까지 쉬고 싶잖아. 뭘 죄송해. 너 자꾸 왜 죄송하다고 그래. 너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확인학습하고 실전 문제 이거 다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된 사람은 테스트. 세 문제. 오케이? 혹시 승민 너 테스트하기 싫어하지 않나? 뭐 이 자식 그러면 안 돼 이 녀석아. 공부를 폭넓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편식을 하듯이 공부하면 되겠어? 자, 해보세요. 빨리 하면 빨리 가는 거야. 네.